있고 횟수로 10년째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 케어하면서 똑같이 어린아이,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저희 아이 첫째 아이가 지금 21살입니다. 그래서 21살이 되는 과정에 맞춰서 상담도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뭐 보호관찰소 아이들, 뭐 촉법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뭐 비청소년 집단, 그리고 교도소 교화상담, 등상담, 뭐 학생상담, 그리고 노인복지상담, 전체적인 집단상담, 그리고 제가 지금 목동복지관에서 8년, 12년째 미술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장애 아이들, 장애인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영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 만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실은 이 강의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저는 임상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1대1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룹으로 집단 상담을 한다든지 함께 공유하는 작업을 하면서 상담이 진행이 되고 집단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들을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또 제가 준비를 하면서 생각한 게 저희의 슬로건이 종교 부활을 꿈꾸며 효인성 인권 일자리 목표를 찾아서잖아요. 그러면 종교 대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종교 대왕을 생각하면 네, 여지는데 종교 대왕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를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보통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상담 오신 분들의 어린 시절부터 탐색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을 탐색하게 되면 지금 현재 모습이 단추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역사와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조선 27명의 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위대한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 두 분 계시죠. 조선 전기에는 세종대왕, 조선 후기에는 우리 정조대왕이신데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너무 잘 닦아놓은 터에다가 자기의 천재성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펼쳐내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정조대왕 같은 경우에 어린 시절을 한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어떠셨습니까? 자, 정조대왕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시나요? 선생님들 오늘 저랑은 그냥 대화하시면서 같이 동영상이나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더 이렇게 풍성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사돌 맞아요. 또 소원하사. 네. 표. 네. 정조하면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도세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영조대왕, 역적의 아들이란 말을 뺄 수가 없죠. 그리고 정조의 트라우마, 그리고 엄마, 어머니, 네, 정적들, 반대파들, 컴플렉스를 가지고 오셨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조대왕을 떠오르면 이 10가지나 11가지 단어만 가지고는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의 정조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어린 시절을 딛고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떠한 자원이 있었길래 그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개혁 정치를 하고 뭔가 새로운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었을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린 시절 우리가 6.25 국난을 겪었던 우리 세대의 분들이 그걸 개척해 나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원동력이었길래 그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교의 어린 시절을 보시기 전에 어린 시절에 그렇다면은 일대기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정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영화 사도를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영화 사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영화 사도 장면 세 장면을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떤 거냐면요. 영조와 정조인,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본 아버지. 여기서는 그 사도 영화를 보면 영조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나라 일이 아니고 집안일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한 진짜 20번은 넘게 돌려봤어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볼 때마다 이렇게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과도하게 넘치면 그게 어떠한 자기가 추구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게 넘치게 되면 과유불급이라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하는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잘 키우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천출의 자식으로, 그리고 뭐 형을 죽였다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고, 또 뭐 노론이 추앙되는 그런 어떤 왕권이 약한 자리에서 아버지가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에게 뭔가 많이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남편을 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과도한 교육도 시켰고, 엄격한 혼육도 했었고, 이런 것들의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누르면 애가 주눅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서도세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직으로 보냈고, 그것들이 불운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3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 2번째 영상은 정조와가 할아버지 영조와 나눈 대화예요. 이거를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연대 성자구나. 근데 지난번 네 아비가 영빈의 회감년을 치러줬다지. 그러하옵니다. 근데 너도 사배를 올렸다지. 그러하옵니다. 네 할미는 일개 후궁인데 어찌하여 왕과 왕비에게만 올리는 사배를 올렸느냐? 그건 예법에 어긋나는 일 아니더냐? 세수는 대답해보라. 조선은 할바마마가 왕이 아니어도 100배, 1000배를 올릴 수 있사옵니다. 어찌하여 그러하냐? 사람이 있고 예법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예법이 있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자께서도 예법의 말단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라 하였습니다. 그날 조선은 제 아비의 마음을 보았나이다. 부모 자식 간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사도세자가 광증에 시달리다가 극도에 치달아서 영조 아버지의 친소로 이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아버지 칼을 들고 갔는데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죠. 그러니까 칼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제 마지막 장면은 이거예요. 이제 정조가 수원화송을 축조를 해서 행궁을 떠나잖아요. 떠나서 4일째 되는 날 아버지 묘소에 참배를 하고 끝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날 태종호 홍씨 어머니에게 칠순 잔치를 열어드리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이 정조 대왕이 이 끌어오르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여러 가지 감정, 그리고 뭔가를 이제서야 이루었다 내가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안 보여. 내 어릴 적 참혹한 일이 너무 많아. 어머니 옆에서 참아 제가 한번 키우지 못해. 때문에 집에 가고 누가 보겠나.
저는 이 장면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네. 두 번째 네. 화면이 사도세자, 정조, 영조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러니까 분이 영조와 칼을 들고 있던 분이 이제 사도세자. 네. 조금 긴 영상이었는데도 이 장면이 연결이 되게끔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가족의 역사이고요. 보통 상담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가족의 역동, 가족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대물림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정말 각고의 노력과 성찰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참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더 정조대왕이 대단해 보였어요. 그전에는 그냥 그렇구나 그 정도였는데 그러면 정조대왕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선생님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 동영상을 보셨으니까 어떻게 극복? 이제 지금 먼저 그러기 전에 네. 좀 이 역사에 대한 것은 아주 사극에 대해서는 감이 잘 안 오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정조, 정조부터 이제 애민 정치 네. 정책을 썼다 했는데 어쨌든 좀 함축되게 네. 좀 더 요약되게 하는 이야기. 저는 심리학을 공부했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나 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이 가족의 역사에 좀 중심을 뒀어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이라도 함축시켜서 이야기를 다 여기 영상을 아직 나 이해를 다 이제 못해갖고. 조금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 정도가 조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이 아이가 그런 역사적인 파동을 겪으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걸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우선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애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극복이 되셨을까요? 이분은 그냥 아무 말이나 던져주시면. 뭐요? 그러니까 정조는 어떻게 이런 풍랑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어떻게 이게 극복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것들로 인해서? 투명하니까 네.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또 네. 오직 공부뿐이 없잖아요. 네. 그 시점에서. 네. 근데 그거를 좋은 지혜를 던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극복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보면. 네, 본인의 노력도 분명히 있죠. 본인의 노력도 있고 총명함도 있었고 또 혹시 그것도 맞아요. 글쎄 뭐제 경험상으로는 네. 모든 인간은 예. 다 고통이 있는 걸 그럼요. 가지면 지시내는데 네. 그 고통을 예. 승화를 시켜야 돼요. 예. 그 고통을 예. 그러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네. 자기가 받아들이고 네. 그거를 자꾸 네. 해소를 시켜나가야지.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영조 할아버지에 대한 그것도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꾸고 네. 또 아버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걸 또 애민도 마찬가지고 네. 백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네. 그걸 자꾸 극복해서 네. 풀어가는 노력을 엄청 했을 거야 아마. 그렇죠. 네. 그런 걸 네. 통해서 극복을 하지 다른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왕실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네. 또 보시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어린 정조가 아버지 그 이모화변을 겪고 나서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 그 묘소에 가서 열흘 동안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보호해줬던 엄마가 있었을 것이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부를 좋아했대요. 영특한 아이기도 했고, 스승이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며 어떤
좀 더 아이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좋은 관료들, 그러니까 정조 편에 들어서 보호해주는 관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좀 전에 나오면 할머니 있잖아요. 사도세자를 낳았던.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영조가 나왔는데 그 이모화변을 갖고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게 한 이후에 영조의 태도가 완전 바뀌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실록이라든지 이거를 준비하는 실록이라든지 한종록이라든지 이런 사료들을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그 속에서 어찌 됐건 간에 내 잘못을 아이를 잘못 케어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알았지만 왕이지 않습니까? 한 번 내뱉었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실수 뭐 이렇게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세자가 죽고 난 이후에 교육의 방침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대로 바뀌었대요. 이게 타산지석이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공부하고 있으면 예전에는 스승 불러놓고 이거 맞아? 그리고 이렇게 말을 반대로 물어보기도 하고 역주적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던 것 의심하는 것도 없어졌고 아이가 공부만 하면 밖에 나가서 놀게끔도 해주고 좀 자유로운 환경도 만들어줬고 얘가 활 쏘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사냥도 나가주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 역할을 좀 했던 걸로 그리고 이제 신하들 여기서는 이제 시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만 신하들 그러니까 좀 보호해주는 부모라든지 신하들이 있었고 또 사랑하는 여인도 있었고 가정에 또 이제 아버지의 그 모습도 나의 상처가 곧 반추가 돼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도 하나의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것들이 이거는 그냥 실례인데 정조가 보면 되게 소통을 잘하는 임금으로 통하는데 정적이었던 심한주하고도 7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마 어린 시절에 엄마랑 나눴던 편지 여러 사람들과 나눴던 소통했던 편지가 이제 정치를 하는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됐었을 것이고요. 스승하고도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대표적인 것만 해갖고 왔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겉하지 말라는 원어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세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러니까 스승이 내 것이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유대관계나 친밀감이 있었고 또 영특하기도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자기 노력도 많았겠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선생님이 좀 전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여기 나와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핍되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요. 그런 노력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때로는 성취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또 삶에서 결핍이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고 특히 어린 시절의 결핍은 또 하나의 운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결핍이나 콤플렉스가 또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저 혼자서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처음에 그 동영상 처음에 사도세자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따뜻한 관심. 그리고 같은 말이기도 하죠. 그런 사랑. 이 전제가 된다면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운동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 말을 하잖아요. 어떤 아이는 자존감이 낮고 어떤 아이는 자존감이 높고 그런 차이가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너가 맞다라고 이야기해줬을 때와 지적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구박하고 네가 뭘 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것과는 아주 그냥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의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어디에 제가 있을까요? 제가 싫어하는 사진이었는데 어느 순간 좋아하는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성장 배경은 어떠셨을까요?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고 힘듦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그렇다면 그런 결핍이나 갈등이나
상처나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네. 누구에게나 결핍은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승화하느냐, 그걸 운동력으로 쓰면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강의의 주제인 우리 동네 마음치유센터를 만들자라는 것도 우리가 그런 이들이 되어준다면 누구는 가족이 없을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가족은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그냥 두려움과 무서움의 전쟁이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만나고 싶고. 근데 그럴 때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고립되고 불신만 쌓이고 무시받는 기분 들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아주 좋은 애예요. 종교대학은 아주 좋은 애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일어나고 있고 뉴스에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흥행하는데 이제 극복하지 못한다.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한다. 따뜻한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지 않고 주변에서 힘들다고 말할 때 왜 그래? 너가 맞아. 너 틀리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번 보실 동영상들을 조금 이제 뉴스에서 계속 보셨던 동영상들이에요. 한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 일어나고 있는 극악무도한 사건들을 조금 같이 강서 PC방 살인 사건이죠. 이 김성수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불안하고 불안한 상태여서 저도 죽고 그래서 죽어야 된다 오선도 네. 그 김성수의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이 형량을 엄청 낮추려고 했었어요. 우울증 약을 먹었다는 이유죠. 근데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계획적인 범죄였고 고의성이 인정됐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거를 이제 법의학자나 정신분석 감정자들이 말하기에는 피해망상이 있었어요. 우울증 약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감해질 수가 없어요. 피해망상이 있었고 우울을 동반했었고, 그것들이 어떤 순간에 확 올라와서 이제 그 모델 지망생이었던 그 한 청년의 얼굴을 30번을 찔렀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 다음 장면은 참 기가 막히죠. 이 장대호 그 모텔 살인 사건인데, 모텔에 투숙하러 온 사람을 토막살인을 해서 한강에다 유기를 하고 자기가 당당히 걸어와서 자수를 해요. 근데 이 장면이 뭐냐면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경악을 했어요. 제수복을 입고도 이런 장면. 자,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시죠. 상대방이 죽을 때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기가 차죠. 이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이 말하기에는 이 사람은 어떠한 정신적인 병리적인 질병은 없어요. 저도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는 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보이거든요. 없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주목을 해요. 이 어린 시절은 혼자 있었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었고, 가정이 불우해서 이제 가정이 이제 파탄이 났었는데 혼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갔지만 직장에서도 계속 거절을 당해요. 성격이 좀 이상하고 막 이렇게 까칠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텔에서 저렇게 손님을 투숙객을 받는 일을 계속 10여 년간 해오는데, 거기서 받는 무시, 멸시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컴퓨터 세상에서만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무시나 학대 받은 것들을 게이지 이렇게 쌓아놓듯이 차곡차곡 쌓아가요. 그랬다가 이제 컴퓨터 세상에서 막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감정 조절을 하는데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투숙객이 와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반말로 왜 방 없어? 이 방 싫어? 이런 식이었겠죠.
그랬다고 그냥 그렇게 다시 태어나도 또 죽인다는 이 사람은 그냥 분노 조절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그때 조절하지 못했어요. 전쟁의 사건이라고 하죠. 길어서 이건 좀 끊었는데 고유정 사건은 너무 잘 아시죠? 선생님들. 자기 전 남편을 죽이고 자기 지금 살고 있는 현 남편의 의붓 아들도 죽여요. 그거 전 남편은 아예 시신을 완전 유기토막내서 사방팔방 뿌리고 다녀서 시체가 없는 살인사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기록된 사건이고 이런 사건이 있지도 않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멀쩡해요. 직장생활도 잘하고 너무 사회생활도 잘하고 좋은 엄마, 좋은 아내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또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에 주목을 해요. 이 어린 시절에 이 아이의 방임, 부모의 방임, 그리고 무시, 철저한 무시 이런 것들을 주목. 말하자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기 보호의 힘이 커지면서 남들은 틀리고 나는 맞다 이런 논리로 나는 그런 논리로 작용을 합니다. 지난달 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5살 의붓아들 폭행 살해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런 사건들은 너무 20대 의붓 아버지 그러니까 계부가 약 25시간에 걸쳐 5살 의붓 아들을 결박한 뒤 마구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전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 자유교육의 선구자 프란시스코 페레의 말입니다. 그만큼 아이는 귀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겠죠. 2년 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던 이 계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이거는 강남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장실을 가서 묻지마 살인의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 사람은 실은 정말 이게 뭐라고 그랬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을 집행을 했어야 맞는 케이스인데 이 사람은 조현병이 있었어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건 아주 망상 중에서도 심각한 상태의 망상. 자기가 분열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을 인지를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분은 실은 죄적으로 보면 엄청난 건데 형량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심신미약이를 인정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모든 이런 범죄 사건, 살인 사건, 뭐 범죄 사건들에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둥지에 몸을 숨긴 식기고물이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외톨이. 하지만 변종 외톨이의 탄생, 자생적 테러리스트, 무리에서 벗어난 그 이름은 외로운 늑대. 우리 사회에 출현한 외로운 늑대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왜 죽을 않았어요? 누가 그 늑대의 표적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보건들에서 남의 이야기할 때 부산 남동, 강남역 살인, 살생, 그리고 여의도 침입, 끔찍한 이상범죄, 일상으로 침투한 공포, 거리에 나선 여성들. 여자는 눈물이라고! 오늘도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상식. 이 이상 범죄들을 새롭게 비춰 더 나은 세상을 보여줄 스포트라이트의 발견.
이제는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 실수를 해서 보복으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누가 사건의 표적이 될지 모르고 잘못하지 않았어도 어느 순간에 뒤통수를 맞고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공유해서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치유의 공간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얘가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주목을 하냐면 한번 보시고 재발견된 새 모녀의 비극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드러내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드러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모녀는 질병 상태로 수입도 끊겼지만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어떤 사회 보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구멍난 사회 안전망의 비극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 박 씨는 한 달 전 다쳐 일을 그만뒀고 수입도 끊겼고 30대인 두 딸은 신용불량 상태였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특히 큰 딸은 고혈압과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부와 동주민센터는 기초수급자 발굴을 하는데 각시 모녀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한 차례도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새 모녀가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가스나 전기 요금을 체납하지 않았고 마지막 시세까지 다 낼 정도로. 자, 제가 이 사건에 주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는요. 사회보장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이들이 구제받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라고 알지만 이제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이나 상담에서 보면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성격,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르는, 왜 그럴까요? 왜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요? 그 심리는 뭘까요? 자존심. 완벽주의. 자존심. 자존심에 밑바닥인 거죠. 열등감도 있을 것이고, 또 남의 피해 주지 않는 성격들은요, 대부분 거절을 두려워해요.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신뢰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를 요구했을 때 항상 거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줄 거예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의 부족,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남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뢰받지 못했다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월세까지 준비하면서 자기가 싫은 나쁜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상담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남한테 뭐 좀 도와주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거절당할까. 그럼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쪽팔리고 괜히 말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선뜻 이렇게 도와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본전도 못 찾는 게 싫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말씀하셔도 돼요. 그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격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거기서 그 집에서 자살하면 네. 그 주변에 피해를 주는데 네. 그 생각을 왜 안 해요? 그러니까는 아주 이제 극단까지 가서 마지막, 그래도 이 사람들은 봉투에다가 이렇게 마지막 월세를 내는 것으로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극단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되게 사람이요, 이렇게 끝까지 가면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성격들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면, 그러면 대화를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도 왔을 것이고 구청에서나 군청에서나 뭔가 이렇게 했으면 나 이렇게 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도와주라고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어떻게든 살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다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상당 어떠한 도움의 손길을 열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었다면 나 너무 힘들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말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서울 송파구에서 자, 이제 좀 전에 봤던 우리들이 요즘 근래에 보는 여러 가지의 사건하고 그간보던 범죄들이에요. 작게는 좀 전에 보았던 아동폭력, 아동학대. 아동폭력은 정신적 학대도 학대인 거 아시죠? 정신적으로 좀 전에 영조가 직접적으로 막 애를 때리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도 폭력이네요. 육체적 폭력은 당연한 거고요. 또 주변에 알코올홀릭 환자들 되게 많죠. 알코올홀릭은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고요. 가정의 불화는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와해가 돼요. 가정 망가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 속에는 폭력도 다 들어가죠. 알코올도 폭력이에요. 어찌 보면 정서적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가정 폭력. 요즘에 데이트 폭력도 엄청나서 안 만나준다고 여자 엄마 해코지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극단적인 사례로 그냥 다이렉트로 세상이 빨라지고 급해지고 스마트해지는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빨라지는 세상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시죠? 신림동 고시촌에서 여자아이가 혼자 사는 걸 알고 이렇게 BM하고 따라갔다가 문을 쓱 열고 들어가려는데 문이 닫혀서 실패한 케이스인데 이런 일들이 CCTV에 찍혀서 망정이 되게 아니면 안 그런 케이스들. 그래서 성폭행을 당하면 신고를 많이 하나요? 아직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런 심리 상태들이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게 대담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 또 우리 아이들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 그 속에서 가정폭력과 연결돼서 집을 나온 아이들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이 좀 전에 저하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시면서 코로나가 하루에 아직 우리나라엔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확진 판정 받았지만 완치돼서 나간 사람도 있고 코로나 난리 하는데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죽어가는 자살 인구가 40명이에요. 통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발전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그만큼 정서적인 안전망이라든가 정서적인 보살피는 굉장히 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정서적인 후진국이죠. 스마트 국가고 IT 국가고 강대국의 문 앞에 있는 나라지만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댓글 하나에도 그냥 쓰러지는 건데요. 그렇게 잘 사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 둘째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힘들 때 무슨 말을 해주면 좋아? 무슨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져?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힘들면 쉬어도 좋아. 힘들면 쉬어도 좋아. 그런 말 해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 너가